예, 각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때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면서 휩쓸더니 이제는 이제 상품 시장에서 또 이렇게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었고 특히 뭐 잠시 후에 유가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품 시장에 전에 없었던 좀 비이상적인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원래 이제 상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긴 컸었는데요. 최근에는 훨씬 더 그거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좀 사람들, 투자자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을 과연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의문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월드뱅크에서 지난주 후반에 이제 4월 상품 시장 전망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IB 쪽에서 단신으로 뭐 유가가 얼마 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월드뱅크 쪽에서 좀 근거 있게 이렇게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상품 시장 가격 흐름 이 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맨 위에 빨간색 선이 농산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다지 별로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렌지색이 금속이고요. 그럼 맨 아래 저렇게 된 게 파란색 선이 에너지입니다. 저렇게 된 이유가 뻔하죠. 원유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3월 말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기준일이 2018년 1월 초입니다. 그래서 1월 초부터 1월 초를 100으로 잡고 지금 저렇게 쭉 떨어진 걸 보신다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가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WTI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그 당시 기준가가 한 54불 정도 되고요. 2018년 1월에요. 그리고 지금은 뭐 3월 말에는 24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농산품 쪽은 사실 별로 그렇게 내리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중에 이제 쌀은 많이 올라서 최근에 뭐 식량 위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사실 농산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2018년 이후로요. 근데 이번에 이 팬데믹 이후에도 별로 큰 진폭이 크지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집에 있어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는 이게 산업 수요 위축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에너지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약세를 보였다 해서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이 약세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식량위 위기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잠시 후에 그 팩트와 루머를 섞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아무래도 에너지가 이렇게 툭 떨어진 게 역시 국제유가 원유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이번 상황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워낙 이제 변동성 자체가 마이너스대로까지 넘어가 버려서 저 이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게 순간적으로 나타난 일일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월드뱅크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 수요 급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재고가 많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수요가 급감한 정도가 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 표를 보시면은 맨 위에 이렇게 붉은색 선으로 쫙 감소가 된 게 그러니까 뒤로 이쪽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감소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전년 대비 한 9.3%가 감소를 할 거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10% 감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 리세션 때마다 줄어든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요. 아래쪽에 보면 80년대, 70년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줄어들었던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눈에 확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이제 피부에 느껴지는 거죠. 이게 많이 줄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과거 경기 위축 국면보다 이번이 상당히 좀 심하게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다니지 않으면은 석유의 3분의 2가 그 운송 쪽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다른 경기 위축 국면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표는 그냥 월드뱅크 쪽에서 낸 그런 표가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이 IEA라고 해서 국제에너지기구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실제 수요 이 회사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온 자료다라고 놓고 보면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감소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러한 감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월드뱅크 쪽에서 올해 원유 평균 가격을 예측치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계산해 보니까 배럴당 35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1분기에 WTI 기준으로 했을 때 65불에서 10불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연간 평균 35불이 되려고 한다면 이 1분기부터 4월 정도까지 놓고 보면 40불 정도 평균 가격이 되고요. 추정치로요. 네. 그래서 단순 평균 가격입니다. 뭐 가중치 안 하고요. 근데 유종에 또 WTI가 있고 브렌트유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렌트유를 감안을 하면 브렌트유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WTI는 좀 더 낮은 가격 쪽에서 앞으로 형성된다라고 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분기에 저 정도 40불에서 45불 정도 놓고 보고 연간 30불 평균을 놓고 봐서 월드뱅크가 후반기 쪽에서 계산한 그 근거를 놓고 보면은 하반기 전체 유가가 한 25불에서 30불 사이에서 움직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브렌트유가 조금 높을 테고 WTI가 좀 낮을 테니까 네. 그렇다면 WTI는 20에서 25불 정도에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물론 월드뱅크가 저걸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상품 시장을 누가 이렇게 맞춘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지금 근거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10불 때 떨어졌다, 15불 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고 현재 유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회복이 돼가지고 올라갈 그럴 룸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네. 물론 10불에 사가지고 20불에 사면 더블이긴 한데 그건 다 10불에서 샀을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 수준 생각하면 그렇죠. 예. 연초에 60불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과연 10불에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상품 선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ETF나 ETN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10불 선에서 들어간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절대 수준을 놓고 보면 10불대에 있는 유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매도 수준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월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위축이 반영이 되면서 가을까지 좀 위축이 되다가 돌아서게 되면은 그때 유가도 같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펙 플러스 회의도 그때 나타날 테니까요. 효과가요. 네. 6월에 또 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좀 반등을 하긴 하겠지만 전략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의 가격을 20에서 25불 수준으로 목표로 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저 월드뱅크 자료를 놓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전에 40불 위로 가야지만 산유국도 살고 뭐 다른 생산 업체들도 살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40불, 50불 갈 것이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올해까지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IMF가 올해 경기 전망이 안 좋았다가 내년 2021년에 급하게 올라오는 것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아마 내년 가면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6개월이나 한 1년 뒤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그 정도로 길게 놓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 투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준을 레벨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 혹은 원유와 관련된 투자를 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지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들으면서 한 뭐 목표치가 전망이 한 25달러가 배럴 나오든 뭐 30달러가 나오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공급만으로 그렇게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그 밑바탕 배경에는 어쨌거나 수요가 지금보다는 더 개선될 거라는 게 전제가 돼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전략을 찾아볼 때 그러면 뭐 원유 관련해서나 혹은 정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제 마진도 좀 개선은 될 수 있을 테고 수요도 좀 나아진다면 이쪽도 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원유하고 이 코스피 업종 종목 수익률을 이제 표를 만든 걸 보시면 그 딱 답이 나오거든요. 맨 아래쪽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진짜 폭락을 해버린 건 원유예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그 원유 관련 ETF 중에서 그나마 좀 추종을 많이 잘 하고 있는, 그러니까 12월물 기준으로
12월물을 편입하고 있는 그 ETF예요. 네. 그래서 저 괴리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ETF입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위에 쪽에 지금 표시한 게 뭐냐면 맨 위가 화학업종 우리 수익률이고요. 코스피예요. 그리고 그 아래 거는 이제 화학의 업종 ETF 그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놓고 보시면은 우리 화학업종이 이렇게 초반에 내려가긴 내려갔어요. 한 3월까지는요. 예. 근데 4월에 유가 폭락이 나타날 때는 반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되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뭘 뜻하냐면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는 좀 피해를 입는 거죠. 정유업종 쪽으로요. 네. 그런데 완전히 폭락을 해버리면은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가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같이 가지만 유가 폭락한다고 이게 같이 정제 마진이 뭐 마이너스 가고 이러지는 않는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 가다가 이제 하방 경직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 수준의 유가가 생기면은 그걸 원료로 쓰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그런 종목들 나타나잖아요. 네. 뭐 실적이 괜찮아질 것 같고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치 한전처럼요. 그런 종목 몇 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레벨 자체가 지금 30불 이하 정도 수준에서 만약 올해 하반기에 계속 머무른다라고 한다면 화학업종 쪽으로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정유업종도 이제 유가 빠져봐야 더 이상 안 빠지고 반등하면 같이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한 투자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다만 그게 원유에 대한 투자라는 건 아닌 것이죠. 예. 원유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레벨을 봐가면서 투자하는 것이고 예. 지금 절대 레벨 자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와 있는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화학업종에 대한 투자 특히나 원유가 소재인 그런 화학기업 같은 경우에 수익 개선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유화학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식량 위기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 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이쪽은 수출을 지금 쌀 수출을 계속 제한하거나 아니면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가격에 좀 영향을 줄 테고 팩트이자 루머가 섞인 게 그 메뚜기 때 이게 좀 됐죠. 그런데 뭐 중국으로 메뚜기 떼가 넘어왔다는 중 메뚜기 크기가 한 손바닥만 하다는 등 막 루머도 돌았고 그게 결국 뭐 중국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막 그런 걸 봤는데 뭐 이거를 식량 위기 쪽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좀 웃음이 나왔거든요. 전 솔직히 메뚜기 때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고요. 예. 그래서 월드뱅크 쪽에는 월드뱅크에 나온 그 자료 오늘 리포트를 다 뒤져봐도 메뚜기 때 얘기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연 이번에 농산물 시세가 올라갔느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국제 농산물 상품 선물 가격 추이를 따져봤거든요. 빨간색 선 쌀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쌀만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쌀이 빨간색 선으로 올라갔고요. 예. 그 아래가 밀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커피고 갈색은 이제 돈육이죠. 물론 돈육은 메뚜기가 안 먹을 테니까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쳤는데 네. 어쨌든 쌀이 저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메뚜기가 아니라 쌀 공급자와 수급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왜 쌀에 저런 문제가 생겼는가 놓고 보면은 저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현물 재고에는 큰 문제가 없답니다. 아주 많답니다. 근데 쌀이 일부 동아시아에서 수출을 좀 제한을 한 거죠. 네. 그것이 어떤 이유는지는 이제 코로나하고 연결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업체가 사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국제 수입업체가. 네. 그래서 식량 안보 우려 뭐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 일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밀이나 나머지 쪽에서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커피나 밀이나 이쪽은요. 해서 이쪽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을 놓고 봤을 때는 식량을 이렇게 가공할 때, 그러니까 뭐 팜오일을 만들거나 뭐 육가공을 할 때 그 공장에 코로나가 오염이 되면,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 또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일반적인 공장에서 나타나는 발생 요인 때문에 이런 가공 쪽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중간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시세가 반영이 안 되는데 향후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쌀에서 나타난 그런 요인은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이머징 마켓하고 저소득 국가가 이 생활비 중에서 식료품 비중이 아주 좀 큽니다. 네. 선진국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재기가 나면은 계속 사재기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저것이 식량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 마스크 시세가 나타난 것 같은 시세가 네. 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기 대응으로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당국에서는 수출 제한 풀어달라고 이제 안에서 얘기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좀 정상화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오랜만에 곡물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또 빨간 상승의 맛 2부를 통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